저희 오늘 2부에는 김경호 의원님 와 계시는데요. 아마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중국 시장 투자 경험이 아직 없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중국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머징 마켓이 어쨌든 가장 큰 국가고 중국 시장의 온기가 돌아야 사실 미국 외의 국가들로 어느 정도 온기가 좀 전해지는 추세가 있거든요. 국내 시장 역시도 중국 시장과의 상관계수가 높은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업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 다들 두려워하는 시스템 리스크 하나가 중국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두려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국이나 국내 투자자분들과 같이 체크하시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게 상반기에 중국이 참 힘들었는데 지금 하반기가 되고 국내와 미국 역시도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운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인데 저희 뭐 중국 시장에 좀 업데이트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추석이어서 네. 시장 빠질 때여가지고 잘 됐다 그랬는데 그 안에 좀 오르겠지 했는데 뭐 더 안 좋은 날 온 것 같고요. 네, 일단 쉽지 않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홍콩도 많이 빠지고 네. 저희가 뭐 7, 8월에 그 실적 시즌 얘네들 지나면서 좀 조정은 예상을 했는데 9월 들어서 뭐 전혀 뭐 중국도 지금 성장주도 더 빠지고 그나마 얘네들 갔었던 배터리나 뭐 반도체, 태양광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빠지면서 본토는 수급 때문에 빠지고 홍콩은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ELS 투자자들 굉장히 걱정할 수 있게 뭐 그냥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뭐 지수 하단도 지금 깨고 내려간 상태인데 최근에 좀 그림을 그려보니까 유로 달러랑 홍콩 증시가 거의 똑같이 다니더라고요. 이게 과거에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팬데믹 이후에 한 2년 반 동안 유로존 유로화랑 연동이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홍콩 기관 장세고 외국인 노출도가 많고 그 중에서 외국인이 유럽 자금이 많은 것도 많은데 올해 홍콩 증시가 전저점이 3월달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저점을 깨지기 직전까지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3월하고 8월의 공통점은 일단 유로화가 털릴 때라는 건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로 쪽의 영향을 예전에 디커플링해서 좀 유로의 영향을 덜 받았을 때 어떤 때인가 보면 결국에는 지금 홍콩에 많이 있는 내수주들 또 홍콩의 금융주 부동산주 이런 애들이 버텨주거나 중국의 장기금리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완전히 지금 다른 나라처럼 금리가 빠지고 있잖아요. 네. 결국엔 금리가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오고 경기가 올라와야 되는데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동산이 생각보다 나쁘고 그런 것들이 지지를 못 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공매도 비중도 역대 최고인 26%까지 홍콩 시장에서 지금 거래대금 대비 올라왔기 때문에 과거 같았으면은 공매도 비중이 가장 극단적으로 높았을 때는 주가의 저점이기도 해서 네. 뭐 제가 뭐 8월 같은 분위기였으면 좀 더 강하게 저점 신호라고 말씀드렸겠지만 지금은 뭐 엔화, 유로화 뭐 동반해서 다 같이 어떤 기댈 거 없이 무너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 지표들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네. 아무튼 본토하고 홍콩은 조금은 다른 이유로 최근에 조정이 예상은 8월까지 했지만 9월 이후에 더 깊어지고 길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결국에는 부양책의 효과들 그리고 앞서서 뭐 저희 그 10월 16일에 그분의 3년임이 결정되는 뭐 당대회议있지만 사실 기관 제가 돌아다녀 보면 또 약간 막연한 기대감들도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건 3년이 결정이 되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좀 낮아지고 바뀌지 않겠나 기대는 하시는데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혹은 스케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사실 제일 먼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4월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다가 위원님하고 나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 그 당시 4월 말에 정치국 회의가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4월 27일이 상반기에 중요한 변곡점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은 저점을 딛고 일어났는데 그 계기가 정치국 회의의 정치적 가이드가 좀 나오고 정책 가이드가 나오면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주변에 많은 펀드 매니저나 중국 쪽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매니저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게 시진핑 3기가 시작하면 어쨌든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게 될 거고 뭔가 초기 집권에 긍정적 뉴스를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막연한 기대들이 있던데 그것들이 사실 과거의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결국 과거의 케이스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실제로 뭐 연임 초기에 그런 정책적 효과나 부양책들이 많이 나왔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등장하는 기수가 이제 5년 지도부니까 20기 지도부라고 그러고요. 현재 19기 지도부 이제 5년 거의 다 채운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 뒤집어 보니까 한 뭐 16기, 17기 때는 출범하자마자 부양책이 나왔고
18기 때는 오히려 디레버리징을 했었고 사실은 뭐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꼭 어떤 그 당대이란 이벤트가 꼭 그게 끝나면 뭐가 정책의 변곡점이 오고 그러지 않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핑계 댄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 최근의 행보를 보면 생각보다 좀 더 이상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 그리고 얘네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쪽 보신 분들은 2년 전쯤에 무슨 얘기했었냐면 그 카운터 시클리컬이라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경기가 안 좋으면 반대적으로 부양을 하고 부양을 해서 조금 이제 버블이 끼면 다시 긴축을 하고 일반적인 사이클을 넘어서 이분들이 늘공이다 보니까 과주기 조절이라고 그래서 크로스 시클리컬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이 좀 안 되지만 구조 전환을 하면서 경기 부양도 적절히 하면서 하겠다 여러 가지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행보를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그 어떤 구조 개선 혹은 뭐 지금 부동산도 결국에 본인들 의지는 디레버리징을 해서 버블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한 방에 터지는 게 무서운 양반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번 당대 이후에 분명히 인사들도 바뀌고 또 제가 이제 그 6, 7, 8월 달에 중국 뭐 뉴스 보시면 폭염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이 좀 지연된 것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 모든 그 31개 지방 자치구의 자치구는 아니죠. 지방 정부의 당서기들이 다 같이 바뀌죠, 이번에. 그럼 정치적으로 본인이 인사가 끝나면 방역이랑 부양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모순된 그 두 가지 미션을 다 지금 쥐어진 상태에서 본인들이 최근 6개월 동안 이제 충실했던 건 당연히 방역이었겠죠. 말은 하는 척은 하지만 태양광이나 뭐 어떤 기본적으로 튀는 것들만 좀 했을 거고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을 뒤로 좀 미루고 본인 인사 이후에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건 과거에 인사가 결정 나고 출범을 했을 때 좀 세푸대로 담는 쪽으로 지방정부가 액션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문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면 이제 저희 항상 주장은 중국 정부가 좀 의도된 그 버블 빼기를 했고 그게 좀 과해지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5년 전에 이 지방 정부 그 부동산 규제 시작한 계기는 결국에 헝다 같은 애들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때도 주택 재고 얘기 나왔잖아요. 중국이 결국에 한 방에 자빠질 수 있는 리스크는 우리가 리먼 때 봤습니다만 중국은 가계부실 문제보다는 걔네들 재고 문제니까 걔네의 버블을 빼겠다고 지금 5년째 이렇게 온 건데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결국에 부동산 쪽에 결국에 문제는 재정 수입으로 또 이어지게 되고 또 지방 정부가 이제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끌고 가긴 또 어려운 딜레마에 좀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좀 선택의 기로에 온 거는 맞는데 최근에 어떤 부양의 강도는 굉장히 좀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양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연착륙을 시키고 그리고 문제된 디벨로퍼는 원했던 이쪽에 버블을 터뜨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디벨로퍼들 관련된 구조조정은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그림을 그렸던 건데 지금 디벨로퍼 관련 구조조정은 시작을 한 것 같고 반면에 수요는 생각보다 가계 심리가 상당히 더 많이 기스가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최근에 이제 좀 제가 자료를 쓰면서 고민인 게 경착륙은 이미 한 데이터예요. 네, 건설업이나 부동산 쪽은 이미 건설업 이미 경착륙을 했고 홍콩 증시를 보시면 이미 그 경착륙을 반영을 한 네. 거라서 여기서 더 통제 불능이냐 혹은 여기서 냅둘 거냐를 봤을 때 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프라이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부동산줄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단을 잡으면서 결국에 다시 주도주들은 성장주든 이런 간다는 논리인데 최근에 조금 행보를 보면 약간 더 죽이려고 그러나 이런 느낌 혹은 또 좀 냅두려고 하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사실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3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지만 아직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엔 아직은 좀 근거는 약간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냥 심플하게 10월 16일 날 이후에 뭐가 좀 바뀔 수 있느냐. 제일 고민이신 거는 뭐 저도 답은 잘 안 나오지만 제로 코로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거의 정치 방역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봐도 어느 정도 무리수다 보니까 네.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 우리나라 1, 2월에 있었던 이슈들처럼 위드 코로나 할 거냐 아니면 로드맵이라도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은 그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그
뭐 제가 하우스를 밝힐 수는 없고 중국의 로컬 증권사 중에 굉장히 잘 아는 이콘 애널리스트가 제가 잘한다기보다 제가 이제 평소 많이 보던 그 이제 참고하던 이콘이 그 8월 말쯤에 그 약간의 위드 코로나를 시사하는 류의 이제 리포트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글로벌리 치사율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 변이는 이제 상당히 위드 코로나 할만하다라는 간접적인 시사하는 리포트를 썼거든요. 마치 외사처럼. 네. 근데 그 리포트가 이제 삭제되고 최근에 리포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가. 네. 그래서 이게 왜 드리냐면 지금 한 최근 2달을 보면 10월 16일 이벤트에 모든 걸 맞춰서 백신 접종률도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 거의 뭐 나름대로 백신을 맞고 있었지만 최근 3달 내에 보면은 완전히 백신도 거의 그 어떤 운집 자체를 금지시키면서 철저하게 방역 쪽으로 행사에 좀 맞춰진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쨌건 이벤트가 어느 정도 끝나면 최소한 백신에 대한 얘기는 언급될 가능성은 꽤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실제로 뭐 모더나 얘기도 좀 있고 했지만 그건 뭐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는 얘네들의 접종률 목표치가 부스터샷 접종률이 60세 이상 인구가 대략 지금 한 65% 정도인데 80%까지 가는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멈춘 상태거든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다 중단한 상태라서 철저하게 마시는 대로 이벤트에 맞춰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최소한 연말 안에 어느 정도 이제 백신에 대해서 교차를 하던 뭐 해외 걸 수입하면 제일 시원하겠습니다만 본인들 거라도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어떤 가타부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시기는 10월 16일이 아니라 네. 이 양반들이 보통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면 10월에 결정하고 인사 끝내고 11월에 그 외교 일들을 많이 합니다. 네. 아시는 대로 이번에 또 G20도 있고 그게 끝난 11월 말에 아마 첫 번째 정치국 회의에 방역에 대한 지침이 좀 바뀌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차 지침이거든요. 네. 중국이 지금 9차까지 나왔고 네. 지네들 나름대로는 지금 조금 풀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보기엔 택도 없는 거고 장기 금리가 저렇게 빠질 정도로 누른 거는 결국에는 지침 자체가 크게 바뀌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1월 말이 가장 빠를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정말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리커창 총리가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이번 10월 16일 날 사실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네. 당직은 이제 본인이 아마 나이 때문에 상무위원이나 이런 정치국 위원 자리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정치국 위원들 당 인사 끝나는 거고요. 3월에 있는 전인대 때 국무위원과 총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까지 하게 되는데 네. 우리를 치면 질본이나 일부 부처들의 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새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3월에 바뀌죠. 그래서 상상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지금 뭐 시장에서 이미 부정하시는 분도 내년 봄이나 돼야 되지 않겠어라는 분들도 있으신데 보수적으로 보면 국무위원들이나 다 바뀌는 3월에 가서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건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봤을 때. 뭐 지금으로 볼 때 시장이 뭐라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이 최소한 뭐 지금 인플레 걱정할 때는 아니고 중국은 오히려 디플레 걱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중국은 수요를 살려야 되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 이벤트로 볼 때는 뭐 3월이라면 조금 늦죠. 시장은 급한데 사실 중국은 액션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제가 조금 과하다 싶은 중국의 부동산 그 좀 정책 살리기가 좀 먹혀서 10월 중에 이제 중국의 분양 시장이 좀 바닥을 찍고 네. 그다음에 11월 말쯤에 최소한 시장이 좀 빠르니까 어차피 뭐 그때 가서 모더나 도입한다 혹은 뭐 한다 해도 한 6개월 또 맞춰야 되거든요. 실제로 소비가 좋아지려면 내년 2분기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세게 좋아지려면. 하지만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진 중국의 소비주나 플랫폼 전자상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1월 말에 방역 지침이 1차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조금 보인다라는 정도의 이제 저희가 시기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근거는 없어요. 사실 네. 오히려 지금은 너무나 마치 2025년까지 할 것 같은 식의 중국의 질본 담당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이제 그분들은 앵무새고 결과적으로 뭐 그분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오늘도 운영하는 친구랑 그냥 이제는 거의 1대1이 된 것 같아요. 페리티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 못하는 이유는 의료 시스템이 허접해서 혹은 굉장히 부실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받는 피해와 경제적인 피해가 이제 거의 1대1로 대등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판단 시기가 온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 시기 자체가 빠르면 물리적으로 회의의 일정은 11월 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중심을 잡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쨌든 코로나 이슈는 다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지나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리세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아직은 코로나와 부동산발 이제 리세션 양쪽이 다 영향을 주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지금의 영향력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키라고 보시나요? 코로나랑 어떤 거요? 부동산 침체. 부동산 침체.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되게 많이 혼조돼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코로나 크죠. 코로나 영향을 더 네네. 크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네네. 중국에서는. 그리고 어차피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들어서 이제 짧고 굵게 1년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은 거라서 네. 3년 가까이 이제 타격을 준 팬데믹 대비해서는 뭐 제한적이라고 좀 봐요. 네. 오히려 부동산은 제한적이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어차피 테일 리스크는 당연히 있지만 네. 시장이 분명히 내년 이맘때쯤 돼서 뭐 여전히 부동산 걱정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부동산은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듯이 다주택자 중과세나 보유세 같은 종부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게임의 시작이라고 보지는 않고 LTV가 우리나라보다 아직 낮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리 작업은 할 거예요, 차곡차곡. 그거 가서 정리하는 작업 아마 헝다 가서 잊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하지만 지금은 경기의 침체를 더 불러왔기 때문에 계속 언급을 드리는 거고 네. 그 버블을 빼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방금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올렸지만 그 중국의 은행 당국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부동산의 금융화와 버블화 추세는 실질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평가인데 네. 제가 보기엔 약간 복선을 까는 것 같습니다. 더 한번 조금 더 부양을 해보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정도 문제가 있고 네. 고용은 당연히 이미 타격을 줬고 부동산 침체가 올해 짧고 굵게 생각보다 본인들이 보는 시장을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선을 좀 까는 느낌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낙관할 수 없어요. 저는 3달째 낙관했기 때문에 아직은 받아가기는 못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제로 코로나가 전체 고용의 70%가 이제 서비스업 쪽이니까 고용의 충격은 당연한 거고 네. 고용이 다시 소비로 연결된 거의 충격이 현재는 더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얘기할 때 네. 홍콩 쪽은 좀 완화가 됐다고 얘기하던데 네네네. 맞는 겁니까? 오늘 3시 반에 홍콩 당국에서 지금 얘네들 격리하는 게 이제 호텔 격리 7일인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했었죠. 예. 그거를 일단은 추적 관찰 3일로 해서 당장 레스토랑 못 들어가는데 PCR 검사 결과가 없어도 일단 홍콩 입국이 가능하고 일단 그 호텔에 7일째씩 하는 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죠. 제가 보기엔 관광에 맞췄다기보다는 당장은 비즈니스 쪽에. 비즈니스 그러니까 오늘도 쪽에. 뭐 뉴스 보시면 싱가포르이 이제 홍콩 제치고 글로벌 뭐 금융허브 쪽에 1위가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싱가포르로 다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홍콩 쪽에서 제일 급한 건 결국엔 비즈니스 쪽이 더 크고 관광도 물론 큽니다만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일단은 준비 작업이라고는 봅니다. 어차피 심천하고 홍콩을 다른 나라처럼 한다는 거는 본인들도 어찌됐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입장에서 보면 홍콩을 좀 생각보다 강하게 더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홍콩을 이제 태핑을 했다는 거는 시기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준비 작업을 조금 가는 프로세스 중에 홍콩이 제일 먼저 태핑하는 건 사실이니까 저는 10월 16일로 낙관하진 않고요. 네. 10월 16일하고 당 스케줄하고 관계는 없고 결국에는 일단 순서 자체가 백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미스테리한 거는 저는 살았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나름대로는 방어를 해주지만 제일 이해 안 가는 건 중국 쪽에서 지금 백신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이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이제는 안 박힐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차 지침쯤을 뭐 다음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중에 한번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그 시기는 뭐 빠르면 11월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걸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국내 투자분들 많은 분들이 홍콩 H 지수를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홍콩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 있고 특히나 국내는 ELS 상품 같은 것들도 HSCI가 연계되어 있고 홍콩 시장의 기술주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홍콩이 본토보다 지금 더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의 시장이 3월의 기준에 우리가 확인했던 저점을 깨고 갈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지 하단이 잡힌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그 매일 홍콩을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유로화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뭐 비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오늘도 지금 뭐 유로존 PMI 보고서 더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알아서 달러 올려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로화가 더
기대하긴 좀 어려운 상황 같아서 기본적으로 유로화랑 항생의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지지를 하려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가 지금 거의 L자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이. 네. 최근에 8, 9월에 들어서 중국의 조정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이 침체가 더 이어질 걸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지표에서 좀 확인이 되면서 본토 경기가 지금보다는 좀 덜 나쁘다라는 시각들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조금 지탱이 된다면 저는 전저점을 안 깰 걸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 지금 100 남았거든요. 네. 150포인트. 네. 6천선이 깨질 거를 제일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계신데 네. 이미 뭐 제가 볼 때 PBR로 보거나 뭐 작년에도 이미 조정이 있었고 그렇게 보면 뭐 가격적인 얘기는 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공매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2000년 이후에 저희가 측정한 이후로 제일 높았던 건 5월 달이었고 지금이 그 이후로 거의 가장 높은 26%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한계는 좀 넘어선 수준이라서 네. 굉장히 낮은 확률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건 사실이고 맞아요. 예, 네. 홍콩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중국하고 홍콩을 그나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은 경기가 거꾸로 지금 선진국은 빠른 경기 침체를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EQ가 바닥에서 지금 어쨌든 못 올라와서 거북이처럼 저렇게 좀 눌려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아직까지는 부양책이나 정책의 어떤 그 경제지표 개선이나 이런 건 아직은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이제 중국 정부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 좀 희망은 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안 깨지는 쪽으로 저는 판단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한 6,500, 6,800선 H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미 조금 되돌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매우 낮아진 건 맞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측하는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결국은 그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렇다면 참여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대응한다면 좀 어떻게 쉽지 않게 지금 가이드를 준다면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뭐 본토 중국 증시 그냥 투자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제일 뼈아픈 거는 그래도 그나마 계속 좋았던 배터리나 전기차, 태양광 이런 것들이 같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내년 그러니까 집권 3기에서도 결국에 주도주는 그냥 노골적으로 제조업 쪽에서 본인들이 소비 생산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신재생 쪽이나 에너지 쪽이나 반도체는 뭐 어쨌건 갑론을박이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밀어주는 쪽은 너무 노골 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빠지면은 저는 계속 비중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가 뭐 지수를 저점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더 선행해야 되는데 업종적으로 보면은 그냥 답은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신재생이나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신뢰를 계속 저는 갖고 있고요. 네. 그쪽에 대한 큰 어떤 문제는 없어 보이고 소비주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좀 갈 수 있느냐 여부는 역시 이제 10월 국경절 연휴나 11월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백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식들이 있는지를 좀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펀드로 계속 중국의 컨슈머를 사고 있죠. 네. 네, 그렇긴 한데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많이 빠지고 있는 수급 때문에 저는 빠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중국의 향후 6개월 보면 금리도 낮고 초과 유동성이라서 성장주는 빠지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국하고는 좀 저는 다르게 보는 거고 네. 지금 하드웨어 쪽의 제조업의 그런 중국의 강자들 뭐 CATL이나 네. 많이 좀 과도하게 빠진 것들은 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참 뭐 좋은 얘기가 없고 다 무거운 얘기가 많아갖고 네. 걱정스럽네요. 네. 중국 시장도 사실 뭐 투자하고 계신 분을 네. 느끼고 저 역시 중국 주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그렇죠. 시장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훨씬 더 많긴 하면 중국 쪽 포지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즘 저도 제가 2015년부터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했는데 정말 어느 때보다도 유례 없이 굉장히 네. 어려운 국면인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침체에 계속 빠져 있는 건 네.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국면이라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과 같이 저희 시장 리뷰 조금 해봤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어떠한 섹터를 조금 봐야 될지도 중요한 정보 나왔던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잠시 인사 먼저 드리고요. 네. 저희 3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정리 자료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이어갈 예정이고요. 3부 광고 보고 와서 부사장님과 미국 시장 개장 시황 함께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매도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